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훈련생이고요. 집의 점유 형태와 주거 비용이 가구 외식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목차는 연구 개요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변수 설정, 분석 수행 및 결과,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연구 개요 및 목적인데요. 두 가지 인터넷 기사를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보다 여행 외식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제 가계 소비, 외식을 포함해서 이제 가계 소비에 좀 부정적이라고 나온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제 집의 점유 형태와 주거 비용이 가구 외식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외식 소비 심리와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소주제로 3개를 해봤는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첫째로 이제 일원 분석 사용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집의 점유 형태와 월 평균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제 이런 분석을 해봤고, 두 번째로 집의 가격과 주거 면적이 월 평균 외식비에 상관 분석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상관 분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 거주 가구에 외식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서 다양한 변수를 추가해서 이제 회계 분석을 시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범위는 뭐 2019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이제 3개년 기준으로 이제 2, 4인 가구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인데, 종속 변수는 외식비로 결정을 했고요. 독립 변수는 이제 집의 점유 형태 명목형 변수 하나가 있는데, 실제 회계 분석할 때는 포함을 시키진 않고, 그리고 이제 분산 분석할 때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집의 가격부터 통신비까지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독립 변수를 추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로 집의 점유 형태가 월 평균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행은 이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정규성, 등분사성, 독립성 검증했고, 이론 분석, 그리고 사업 분석해서 맨 마지막에 결과를 도출을 해본 결과입니다. 첫째로 이제 데이터 분포를 확인을 했고, 이 전에 일단은 데이터 전처리로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이제 결칙치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성, 등분사성, 독립성 검증을 했는데, 실제로 독립성은 맞지가 않고 이제 등분산성이랑 정규성만 좀 충족을 해서 요거는 이제 다음 단계로 그냥 진행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집단의 이러한 분산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어떤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고 나왔고, 그래서 사업 분석 두 가지를 수행을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2번 전세와 월세 사이에 월 평균 외식비의 평균 차이가 발생을 해서, 일단 첫째 결과로는 점유 형태에 따른 월 평균 외식비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고, 그리고 사업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세 조건과 월세 조건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상관 분석인데요. 집의 가격과 주거 면적이 월 평균 외식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데이터 수집, 전처리, 그 다음에 선점등렬, 상관관계 수행렬 시각화 했고, 이제 피어슨 상관 분석해서 맨 마지막으로 결과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선점등렬을 그려봤고, 특별히 다른 거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는데, 이제 자가거주 기준하여 집의 가격과 월평균 외식비에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좀 나왔고, 이거는 이제 P-밸류를 확인을 해봤을 때 유의 수준보다 작음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관계수 0.3이어서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고요. 요거는 이제 자가 전세 월세 다 분석을 해봤는데, 특별히 자가 기준으로만 집의 가격과 외식비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거 면적과는 따로 관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세 월세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외식비와 크게 상관관계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 행렬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집의 가격과 외식비만 상관관계가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가거주 가구의 외식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인데요. 요거는 그 변수를 몇 개 추가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 전처리를 진행을 했고, 정규와 주성부 분석, 그다음에 선형외기, 맨 마지막으로 잔짜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식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교양오락비, 통신비, 지배가격, 피복신발비, 총생활비, 주류담배비 이렇게 6개로 회계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잔차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제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4가지를 검증을 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선형성, 정규성은 외도 첨도 그리고 QQ 플롯 등을 확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충족한다고 결론을 냈고, 등분산성은 좀 충족을 못했습니다. 이제 4개 중에 한 2개, 3개 정도는 이제 맞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다음 단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R스퀘어 값은 이제 0.5는 넘었고, 예. 그리고 이제 더빈 왓슨 값은 1.58이, 그리고 외식비에 대해서 교양오락비, 통신비, 지배가격, 피복신발비, 생활비, 주류담배비로 회계 분석을 실행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 결과를 간단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데이터 정규화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주성부 분석을 해서 이제 변수를 추려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VIF 값을 10 이상이 되는 변수를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value 값이 0.05 이상인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예. 선형성은 좀 애매한데요. 그냥 이건 일단 이렇게 다음까지 선형성 검증을 해봤고, 정규성은 외도 첨도 검증이랑 이제 QQ플롯 그려가지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등분산성은 이제 수치값도 잘 맞지 않고, 실제로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등분산성은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독립성은 이제 수치가 이제 1.58이로 1.5에서 2.5 사이로 나왔기 때문에 독립성은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4가지를 종합해보면은 전세와 월세 거주 가구 간 월평균 외식비 지출의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로 자가 거주 가구는 집값이 오를수록 외식비 지출이 증가 경향이 보였다. 그리고 주거 면적과 외식비 지출은 크게 상관이 없었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 거주 가구의 집값과 기타 소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피복신발비, 주류담배비는 이제 외식비에 유의미한 예측 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미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세미 프로젝트 주제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연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앞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선행 연구 검토, 잠재 변수의 정의,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검정 및 결과, 데이터 분석,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돌파 코앞, 우울증과 우울감과의 상관관계 등의 기사를 통해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변하기 전에 우울감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울감의 주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성별 및 배우자 유무에 따른 음주, 흡연, 우울 특성을 비교한 논문을 봤을 때 위험 음주 영향 요인에서 성별, 연령, 지역, 종교, 빈곤, 건강 만족도, 흡연이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흡연 영향에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종교, 성별, 빈곤, 건강 만족도가 우울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자료를 참고하여 행복감,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수면시간, 치매 환자 동거 여부, 지역 자립도, 연령, 인터넷 게임, 직업 유무가 우울감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다만 이제 성별, 기초생활수급 여부, 월소득, 흡연 여부, 음주는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우울 유형 연구에서 노인의 건강지표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고 또한 노인의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논문에서 성별이나 흡연, 음주 등이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경우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는 성별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또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라고 했다면 단순히 성별과 연령, 건강, 소득은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 주제를 확정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를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왜 선정하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변수들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성별, 종교, 출산 여부, 균등화 소득, 장애 여부, 연령, 교육 수준, 흡연과 관련된 변수들, 직업 유무, 직업 빚, 지역 음주와 관련된 변수들을 먼저 선정하였고 비교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통계청 사회실태 통합조사,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을 참고하여 연령을 19세에서 29세 등으로 나누었고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초중고 대졸 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도시 농촌과 같은 경우 한국복지 패널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나누고 있지 않았으나 통계청 지역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별로 인구가 적은 지역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한국복지 패널에서 군, 도농복합군이 농촌으로 그 외 지역을 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음주 시 마시는 술잔 외에 위험 음주 요인인 6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와 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주변 사람들이 음주를 만류하는 경우로 선정하였습니다. 흡연의 경우 총 흡연 기간, 현재 흡연, 하루 평균 흡연량을 선정하였습니다. 소득은 균등화 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을 먼저 살펴보았고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선행 연구 중 소득을 가처분 소득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소득을 가처분 소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빚의 경우 역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금융기관 대출, 일반 사채, 카드 빚 등 9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종속 변수인 우울감과 우울감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논문 중 음주, 흡연 행태 및 우울감과 결혼 상태 자료를 참고하여 CSD 추각 버전 한국복지 패널 17차 자료 중 P1705-9번부터 19번까지 항목을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우울감에 관한 지표는 0에서 4점으로 이루어진 자료인데 이를 바탕으로 22점이 넘는 경우 우울감을 경험한 상태, 그 외를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보았습니다. 분석에 앞서 가장 먼저 데이터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측치나 이상치 또는 모름으로 대답한 경우를 먼저 제거하였고 그 결과 13,474명을 선정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 빚과 소득이 0보다 큰 경우나 난값이 아닌 경우를 제거하여 총 5,414명에 대해서 명목혼 변수와 연속형 변수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인포로 데이트 타입이나 결측치를 확인했고 값들을 확인했습니다. 우울감 경험 여부인 종속 변수를 우울감 지표를 모두 더해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나서 22점이 넘을 경우 1, 아닐 경우 0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회귀 분석에 앞서 변수가 많아 간단한 시각화를 통해 유의성을 먼저 살피고 유의성이 보이는 변수들을 1차로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연속형 변수에 대한 전처리입니다. 나이는 앞서 언급했던 통계청 자료를 통해 10년 단위로 범주하였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는 범위가 1에서 5점이었기 때문에 범주하여 명목형 변수에 포함시켰고 선정된 연속형 변수는 총 흡연 기간, 하루 평균 흡연량, 소득, 빚입니다. 연속형 변수의 시각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흡연 경력 연수와 하루 평균 흡연량은 우울감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변수에서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연속형 변수인 빚과 소득은 어느 정도 우울감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선정하였으나 값의 정교화 과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 연속형 변수인 빚과 소득은 어느 정도 우울감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으나 정교화를 진행하기 전 데이터 분포를 보니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데이터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빚과 소득에 대한 로그화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분석한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 흡연과 관련하여 우울감 점수와 상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불필요한 변수로 간주하여 제거하였습니다. 빚과 소득과 같은 경우 그래프를 통해 어느 정도 유의한 상관성을 가진다고 파악했고 변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분포에 대한 시각화 결과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로그 변화를 통해 대략적인 정규성을 띠도록 데이터를 전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명목형 변수에 대한 데이터 확인 및 전처리입니다.
명목형 변수로는 성별, 지역, 교육 수준 등이 있었고, 연령은 통계청 자료를 통하여 10년 단위로 범주하였으며 건강상태 역시 1에서 5점으로 범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이에 대한 범주화를 진행한 것이고 기존에 있던 나이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상태에 대해서 범주화 및 카테고리화한 작업입니다. 묵묵형 데이터의 경우 각 변수의 빈도수의 차이를 그래프를 통해 비교하여 볼 예정이고 데이터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비교하기 용이하기 위해 다운샘플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별의 경우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빈도가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앞서 선행 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없다가 존재했기 때문에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종교의 경우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령의 경우 2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을 경험한 빈도수가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수준에 대한 시각화를 살펴보면 초졸 이하와 대졸 이상을 비교하여 봤을 때 우울감 경험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 같아 보여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와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커서 먼저 비교하기 용이하게 다운샘플링을 진행하였고 그래프로 그려보니 흡연 여부와 우울감 경험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평균 음질은 역시 데이터 다운샘플링 진행 후 그래프를 그려봤으나 우울감 경험 여부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6장 이상 마시는 경우 역시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변수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 여부와 관련하여 다운샘플링 진행 후 비교를 해보니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건강상태와 같은 경우 역시 비교하여 보였을 때 건강상태가 5점을 가까울수록 우울감을 경험하는 빈도수가 적어짐을 확인했기에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노동 여부와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일을 하지 않는 경우와 일을 하는 경우보다 우울감을 더 느낀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비교해보니 우울감 경험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래프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빚,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장애 여부, 건강 상태, 노동 여부가 선정되었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필요한 변수들을 뽑아내고 먼저 결칙치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 변수들에 대하여 카테고리형으로 변환을 시켜 주었고요. 다음으로 연속형 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 및 등분산성 검정 과정입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 정규성 결과 값이 P값이 0에 가까웠으나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점과 히스토그램 QQ 플롯으로 시각화한 결과가 정규성을 어느 정도 띈다고 판단하여 정규성을 가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빚 역시 소득과 마찬가지로 시각화 결과가 어느 정도 정규성을 띈다고 판단하여 정규성을 가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를 검증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 P밸류 값이 0.87로 0.05 이상이므로 등분산성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득과 같이 빚의 경우 P밸류 값이 0.05 이상으로 등분산성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된 범주형 변수들에 대한 검증입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한 비율 검정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독립변수의 수준에 따라 종속변수의 수준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때 비율 검정 기반으로 검사하고 독립변수의 수준에 따른 종속변수의 빈도수 차이가 유의한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실시의 결과 먼저 성별의 경우 P밸류 값이 0.05 이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 역시 P밸류 값이 0.05 이하였기 때문에 빈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고요. 건강 상태 역시 P밸류 값이 0.05 이하였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 여부 역시 P밸류 값이 0.05 이하였기 때문에 우울감 느끼는 빈도의 차이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노동 여부 역시 P밸류 값이 0.05 이하였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정규성, 등분산성, 카이-제곱 검정 결과 최종 선정된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빚과 소득, 범주형 변수로는 성별,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장애 여부, 건강 상태를 선택하였고
종속 변수로는 범주형 우울감 경험 여부를 선택하였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 변수들 중 독립 변수들에 대한 더미 변수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범주형 변수의 더미 변수와 과정과 그 결과입니다. 본격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실시에 앞서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분리하여 실시하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설명력이 낮았고 p-value 값이 0.05보다 큰 변수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유효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했습니다. 빛과 최종 확력 30대를 먼저 제거하였습니다. 제거 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2차로 실시했습니다. 역시 p-value 값이 0.05보다 큰 변수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비장애인인 경우와 50대, 60대를 제거하였습니다. 제거 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고, 역시 p-value 값이 0.05보다 큰 변수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령 40대를 제거하였고요. 다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효하지 않은 변수들을 제거했으며 설명력이 낮은 관계로 다중공성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중공성성을 확인하여 VIF 값이 5인 변수들을 확인하여 넘겨주세요. 건강 만족도가 높은 2점, 3점, 4점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시 로지스틱 회귀를 실시하여 마지막으로 건강상태 5점을 제거하였습니다. 설명력이 낮아서 다중공성성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았으나 이번에는 VIF 값이 5를 넘는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변수를 20개 정도 추가하고 진행하여도 봤으나 설명력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변수들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는 우울감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우울감 경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가장 먼저 선정한 독립 변수로는 성별, 연령, 종교 등이 있었고, 종속 변수로는 CSD 추적 배점을 사용하여 0에서 44점을 이용한 22점 이상인 경우 우울감을 경험한 형태를 구분하여 사용했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래프를 통한 비율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래프를 그리고 각 변수들을 1차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별, 교육 수준, 건강 상태, 장애 여부, 직업 상태, 소득, 빚, 연령 범위가 변수로 채택되었고, 채택되었던 변수들의 가설 검증을 위해 연속형 데이터와 명목형 데이터로 구분하여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고,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 정규성 검증과 등분산성 검증을 실시하여 QQ 플롯과 그래프의 모양으로 정규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명목형 데이터의 경우 먼저 그래프를 통해 비율을 검사하여 유의미함을 보였고, 그 뒤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독립변인과의 관계성을 파악했고, 1차로 선택된 독립 변수들은 모두 우울감 여부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검증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를 실시하였고, 1차 로지스틱 회귀 결과 빛, 교육 수준, 나이 그룹대를 제거하고 다시 실시했으며, 다중공성성 검정 등을 통해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우울감 경험 여부에 영향이 있는 요인으로 소득과 노동 여부, 성별, 장애 여부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울감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은 소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남입니다. 녹화 켰습니다. 저희 팀원은 팀장 김명남이고요. 이제 발표자는 이제 분석가 또 김명남입니다. 이제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값 언제 내려오나, 집값은 어떤 영향이 있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핵심 요약은 이제 주제를 보시면은 어떠한 요인이 가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가, 집값에 영향이 미치는가, 집값의 결정 요인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전처리 과정 한번 보시고 이제 EDA, CDA 결론 이렇게 한 페이지 요약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제, 전처리, EDA, CDA, 회귀 분석, 결론 이렇게 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보시면은 집값이 종속 변수고 이제 독립 변수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주택 유형, 주거 위치, 성별, 지역, 점유 상태,
교육 수준, 주거 면적, 반개수, 주거 관리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택 유형 중에 이제 총 13개의 종류가 있고요. 주거 위치는 4개, 성별 2개, 이제 지역 7개. 등기상의 점유상 형태는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제 자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자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은 이렇게 9개 있고요. 주거 면적, 그 다음에 반 개수, 이제 주거비, 이제 그리고 집의 가격은 여기서 원 데이터가 설명하는 집의 가격은 우리가 사는 그 매매가가 아니고 전세랑 이제 보증금까지 월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제 자가, 그래서 이제 전처리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점유 상태가 1로 전처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기초 통계량을 한번 봤는데 미니멈이 5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분석가인 저희 판단에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이상치로, 그래서 이제 집값을 40만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링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잠시만요. 하시고 여기 2021년 전라남도에서 400만 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싸고요. 싼 이유는 여기도 위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 비슷한 주택 유형 간의 라벨링 했거든요. 이제 주택과 아파트, 이제 오피스텔, 움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제가 했고, 이제 교육 수준은 또 교육 수준이 아까 9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요즘에 저는 2개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또 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고등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등교육이 고등학교가 아니고 이제 대학교 전문대부터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라벨링을 1, 2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제 EDA 기초통계량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치형 데이터의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집값은 500만 원에서 13억까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주거 관리비는 0원에서 75. 주거 면적은 이렇게 골고루 있고요. 이제 반개수와 집값. 이제 반개수가 확실히 많으면은 집값이 확실히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 면적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번과 4번에 대한 주택 유형은 이제 움막이랑 오피스텔이에요. 이제 자기가 집을 사는데 오피스텔도 잘 안 살 뿐더러 움막과 비닐하우스에도 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프상. 그리고 이제 이것도 주택 유형에 대한 건데, 지역별 주택 유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이제 여기가 아파트 비율이 많고, 이제 더 멀어질수록 그 단독주택의 유형이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교육 수준. 아까 고등교육, 그냥 중등교육, 고등교육인데, 중등교육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인데, 이제 고졸까지 하신 분들은 자, 1번 유형. 주택에 많이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까지 마치면은 아파트에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면 대학교까지 졸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역에 따른 자가의 현황인데요. 1번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자가율이 제일 낮죠. 그에 반면에 이제 7번 지역인 전라도, 제주도 지역인데 자가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래서 결론은 서울에서는 자가를 갖기 힘들다. 근데 운이 좋아서 자가를 가졌어요. 근데 또 주거 관리비가 제일 높아요. 서울에서 1번 지역. 이제
내 집 마련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주거 면적에 따른 집값인데 보시면 이렇게 딱 주거 면적이 넓을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걸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량은 끝났고 독립표본 T 검정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기무가설 성별에 따른 집값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성별에 따른 집값의 차이가 있다 했는데 이제 이거 검사를 해봤습니다. T 검정 했는데 P밸류가 0.05보다 작으므로 집값의 평균 차이가 있고요. 그걸 시각화 한번 해봤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 검정 분상 검사를 해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지역 이건 기초 통계량인데 이제 1번 지역이 제일 높고 이제 지역 잠시만요. 1번 지역이 제일 높고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고요. 이제 결과 해석은 P밸류가 0.05보다 작으므로 지역별의 집값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 지도 이렇게 한번 첨가해봤고요. 상관 분석. 저는 이걸 모든 변수를 다 넣어서 한번 해봤고요. 스피어만과 피어스. 근데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치는 상관이 있는 변수들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또 CDA 추론적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이 데이터들은 저희가 배운 예제 데이터처럼 검정을 잘 따르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정규성, 분분한성, 독립성 검정에서 모두 꼴수로 나왔는데 복습하는 자세로 제가 사후 분석까지 한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웨이 아노바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종속 변수인 집값과 독립 변수인 주거 관리비, 지역을 각각 분석을 해봤습니다. P밸류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주거 관리비는 집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분석, 이제 봉페르니 교정으로 해봤는데 지역에 따른 집값의 평균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하나 P볼 코 값이 0.05보다 큰 경우가 있는 지역이 이제 3번과 5번, 4번과 6번, 6, 7번으로 나와서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났고요. 이제 특히 이걸로 분석을 해본 결과 지역에 따른 집값의 평균 차이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하나 이제 민디프 값이 0.05보다 큰 경우는 3번과 5번. 아이고 잘못 잡았네. 4번과 5번, 4번, 6번, 4번, 7번, 5번과 7번, 6번, 7번 지역으로 7가지 경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요. 이제 데이터 전처리 후 이제 PCA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주거 면적 주택 유형 이렇게 쭉 있고 이제 여기서 위크가 이제 방 개수가 나왔어요. 이제 방 개수만 빼고 이제 그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알스퀘어가 생각보다 꽤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만족을 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잘 나와서.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단차 분석까지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이쁜 그래프가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배운 거 VIF 값이 10보다 작은 것만 이제 추려서 OLS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값이 16으로 0.16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이제 적절한 변수 선택의 중요성.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봤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변수 제거에 의한 정보 손실. VIF 값이 낮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변수 모델에 유용하다는 것은 아니고 변수 선택은 도메인 지식과 분석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끔 VIF가 높은 변수가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주거 면적이 이제 높을수록 이제 집값도 올라가는 걸 아까 확인했고 기초통계랑. 그래서 이걸 확실히 빼버리니까 더 낮아지고. 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다중 공석선이 적은 변수를 선택하면 모델에서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수도 있고
다중 공석선이 높은 변수를 다른 변수들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종속 변수와 관계도를 중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를 제거하면 모델의 설명력이나 예측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R스퀘어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p-value 값이 0.05보다 큰 것을 빼고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방의 개수와 성별, 주거 위치 이게 p-value 값이 작으니까 0.5보다 크니까 빼봤는데 이제 0.001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R스퀘어 값이. 그래서 큰 영향은 없고요. 저의 최종 모델인데요. 이제 값들이 단위가 비슷한 범주형 변수들은 민맥스에 적용했고 이제 단위들이 상이한 수치형 변수들 집값과 주거 면적, 주거 관리비를 이제 스탠다드 적용했고요. 데이터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지역이 서울이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교호작용을 추가한 결과 이제 설명력이 0.1 증가했어요. 한번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제 오히려 0.1이나 증가했고 이제 R스퀘어가 0.4 해가지고 이제 DW 값이 1.617로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기본 3정도 그 31%짜리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표준화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잔차 분석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아까 그 이쁜 그래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R스퀘어는 올라갔지만 잔차 분석에서 이제 과접합이 발생해가지고 저의 최종 모델과 모델 설명 및 선정을 하겠습니다. 변수를 표준화하면은 R스퀘어 값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변수의 스케일이 서로 다르거나 큰 값을 가지는 변수가 작은 값을 가지는 변수보다 회계 개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표준화는 이러한 변수의 스케일을 맞추어 회계 개수의 크기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 줌으로 R스퀘어 값이 증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호작용은 이제 2개 이상의 예측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교호작용을 모델에 추가하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으며 모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접합이 발생했잖아요. 과접합이 발생하면은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여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특이한 패턴까지 학습하여 일반적인 패턴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표준화한 것은 좋았으나 과접합 현상이 발생했으므로 정확도는 낮지만 잔차의 차이가 적은 모델을 선정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결론은 분석 결론. 기초통계랑 F검정, 아노바, 이제 회계 분석 등을 통해 알게 된 점은 지역의 영향이 제일 크다. 그래서 집값은 지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고로 이제 표준화 정책, 집값 지역 간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바로바로 할 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목차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넘기도록 할게요. 연구 개요입니다. 저희 1인 가구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이 보이고 1인 가구 형성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연구 개요에서 발생했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여기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에 1인 가구에 대한 시선이 대비된다는 뉴스 기사인데 뭐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 10명 중 6명은 혹은 행복도 낮고 삶의 질도 떨어져라는 서로 대비되는 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이제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되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했고
그래서 저희는 성별, 교육 수준, 연령, 근로 유형, 혼인 상태를 구분해서 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변수 설정은 어차피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넘겨주세요.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궁금해할까봐 예측 모델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시고 넘겨주세요. 네, 독립 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다음과 같이 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건강 만족도, 주거 만족도, 근로 만족도, 가족 만족도, 생활 여건 만족도 총 이렇게 가져왔고, 카테고리화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특성을 더 대변하는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추가로 더 들고 왔습니다. 종속 변수는 저희 당연히 삶의 사다리 점수고, 논문을 보시면 이거 갖고 그 연구원들이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직접 체크하는 형태여서 삶의 만족도를 대변하기 좋겠다 생각해서 채택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거 면적과 총 생활비를 보시면 이상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먼저 이게 다 관측치니까 이상치를 제거할 수 없겠다 판단해서 제거하지 않았고, 삶의 사다리 점수를 보시면 99점이라고 마킹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상치니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숫자가 많지 않아서 바로 제거했습니다. 데이터 전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도 범주형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범주형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관측수가 너무 적은 이런 교육 수준에 있어서 8번, 9번. 8번, 9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학원의 석사,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가까운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뀐 예시로는 교육 수준에서 대학원을 밟은 사람들은 대학교 이상으로 취급을 하기로 해서 7번에 저희가 모두 포함을 시키는 과정을 밟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저희가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간단하게 표로 가져왔습니다. 표로 가져와서 성별, 남자, 여자는 범주화를 이렇게 했고, 연령은 4분위수로 구분했습니다. 왜냐면 이상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른 수치를 쓰기에 조금 민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분위수로 구분을 했고, 교육 수준은 앞에서 예시도 보셨고, 만성질환은 사실 0, 1, 2, 3이 있는데 개월수에 따라서 3개월 미만 투병과 3개월에서 6개월 투병은 너무 또 관측수가 없어서 해당과 미해당으로 나누는 간단한 처리 과정을 이렇게 거쳤습니다. 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간단하게 이게 간단한 건데, 네, 설명을 생각하도록, 뒤에 계속 나오니까 간단히 설명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선택한 변수들 중에 연속형 변수도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는 연령과 주거 면적, 방수, 총 생활비인데, 얘네의 상관관계가 혹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페어플로우 시각화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방수랑 주거 면적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시각적으로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근거를 들어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채택할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확인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RF 검정을 했는데, 여기 진짜 신기하게 선성이냐 아닌가요? 어쨌든 VRF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신기하게 방수랑 주거 면적이 VRF 개수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는데, VRF에서 보통 엄밀한 기준에서 5를 넘겨도 지우라고 하지만 저희는 다 5를 넘기지 못해서 시각적으로 확인만 했고, 또 범주화를 시켜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확인했지만, 똑같이 여기서는 또 주거 면적과 방수가 다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넘겨주세요. 확인만, 뒤에서 제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변수들,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수들인데, 저희가 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건강 만족도, 주거 만족도, 근로 만족도, 가족 만족도, 생활여건 만족도, 이 모든 변수가 다 지금 범주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독립성을 검증하냐 하면 카이 제곱 검정을 해야 되니까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했는데, 카이 제곱 검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카이 제곱 검정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카이 제곱 대표본 과정이 있습니다.
대표분 과정이 있는데 자유도가 1인 경우에는 전체 사례수가 30보다 크면서 여기는 사실 저희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 관측수가 30이 넘지 않을 확률이 너무 없어서 왜냐면 저희가 3,000개 이상의 데이터 갖고 왔기 때문에 관측수가 30 미만인 확률이 사실 없고 두 번째가 문제인데 관측수가 30보다 큰데 기대도수 SL이 5 미만의 기대도수 SL이 전체 칸에 20%보다 적고 모든 셀에 1.0 이상 기대 빈도가 있어야지만 카이제곱 검정의 값이 유효할 거라는 가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이게 범주에 너무 적은 수가 있으면 이 기대 빈도 SL이 5를 넘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합친 건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건 기대 빈도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거든요. 기대 빈도를 구하는 공식을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먼저 관찰 빈도를 작성해줘요. 앞에 그 혜민님 팀이 이미 설명을 하셨는데 크로스 탭으로 관찰 빈도를 작성한 다음에 기도 빈도를 기대 도수 곱하기 관측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기대 도수는 뭐냐면 거기에 이상적으로 있어야 될 수치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뭐 수식적인 얘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넘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카이제곱 검정의 대표본 과정을 만족시킨 후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두 변수는 독립적이다. 두 변수는 독립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카이제곱 검정을 쭉 실시한 결과 코딩은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혹시 이전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네요.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네요. 확대를 못하죠. 저희가 주거 환경 만족도와 교육 수준, 주거 환경 만족도와 종교, 주거 환경 만족도와 만성질환, 주거 환경 만족도와 근로 유형 이렇게 총 4쌍이 독립적이라는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연속형과 범주형 변수의 독립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범주형은 이만큼이나 있는데 연속성이 이렇게 총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노바 검사를 실시해야 되기 위해서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하나씩 뽑아왔습니다. 2개씩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노바 이런 분산 분석을 실시를 했고 저희가 주목한 점은 여기인데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면 두 그룹 간이 독립적인 확률이 작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건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상황이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아마 이 뒤에 있습니다. 얘가 왜 여기가 있지? 그 결과가 뒤에 있어서 없나 보네요. 이 검정 과정을 통해서 방법이어서 아마 방법만 제가 설명해가지고 결과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특정 변수에 따른 삶의 사다리 점수 변화해서 저희는 가정이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건강 만족도와 가족수의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즉 저희 설문지에 나온 모든 만족도들의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삶의 만족도가 나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특정 변수를 잡았거든요. 연령과 성별, 근로 유형, 교육 수준. 이게 저희 주제였죠.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어떤 요인들이 더 영향을 받냐를 분석하고 싶어서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형 회계 분석으로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어서.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를 1과 0으로 나눕니다. 평균보다 높으면 이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그래도 비교적 높다. 0이면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회계 분석을 실시할 때 P-밸류 값이 이상이 있는 독립 변수를 제거하면서 어떤 독립 변수들이 유효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삶의 사다리 점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삶의 사다리 점수가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성별의 비율은 저희가 이제 파이 차트를 그려왔고 여성이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저희 분석 결과인데 이게 Y축은 삶의 사다리 점수이고 X축이 이제 평균 기준으로 저희가 중상위를 나누고 최상위, 최하위를 구분 짓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저희가 이 과정에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잘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상위를 결정 지을 때는
예를 들면 여성의 삶의 사다리 중상위 점수의 분석을 실시할 때는 여성 전체 데이터가 있지만 최상위 이 중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상위 이상의 여성만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이 뒤에 나오는 결과들이 모든 데이터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되게 위험한 분석 방법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중상위 이상에서의 요인 분석이니까 이 점을 유의하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전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 점을 유의하고, 그러면 이제 아래가 저희가 로지스트 회계 분석을 하면서 이 로지스트 회계 분석이 유효할 때까지 회계 분석을 재실시한 결과인데, 최상위 그룹은 그 삶의 사다리 점수가 7.8점 이상인 사람들이 채택이 되었고, 여성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을 로지스트 회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에 따라서 최상위냐 아니면 최상위에 속하지 못한 중상위냐로 구분이 되었고, 중상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아래 건강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즉 저희가 가져왔던 모든 만족도가 다 유효한 독립 변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하위는 건강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이 5가지가 유효한 변수로 나타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하위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중하위에 먼저 속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봐주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남성은 어떤 영향이 있었냐? 그럼 최상위 영향 요인에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만 있었고, 중상위층 영향 요인에는 다음과 같이 건강, 가족 수입, 가족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만족도, 그리고 최하위층 요인에는 건강, 가족 수입, 가족 관계, 직업, 여가생활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짓자면 이 글씨였고, 사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한 번만 넘겨주시면 앞으로 네, 이게 보시다시피 시각화된 이 자료가 조금 더 해석하기 용이하실 텐데, 사실 뭐 급격한 변화는 없고, 여성의 삶의 사다리 점수가 중상위층이 더 낮게 나오더라 정도가 해석에 가장 시각화됐을 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저희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삶의 사다리 점수의 변화를 봤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사다리 점수를 연령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4분위수를 썼기 때문에 이 구분은 4분위수입니다. 57세 미만이 지금 Q3 미만인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을 분석을 했는데, 제가 이걸 또 발표하고 있으면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왜냐면 아까 3개씩 있기 때문에 12개를 발표해야 돼서, 이거는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 제가 중상위만 말씀드리고, 궁금하시면 뭐 보여달라 하시면 기터브에서 다 올려져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 저는 지금 중상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상위 연령, 가장 낮은 연령대는 중상위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냐면 건강과 가족 수입,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만족도에만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하층의 연령들은 건강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이거가 주요 요인입니다. 연령, 중상층의 연령은 중상위층에 가기 위해서는 건강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가 유효한 요인으로 뽑혔고, 최상위, 가장 고령층이죠. 고령층은 건강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만족도가 유효한 요인으로 뽑혔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 앞에 있는 표를 정리한 거고요. 넘겨주세요. 교육 수준에 따른 삶의 사다리 점수 변화 분석 결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를 교육 수준이 무려 저만큼이나 되는데 다 발표하면 15개를 소개시켜드려야 되니까 중상위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맞네요. 무학 교육 수준이 2인 카테고리, 저희는 1이 없습니다. 교육 수준 1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그 나이가 20세 미만에만 속할 수 있는 범주여서 1이 없어요. 교육 수준 2,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죠. 중상위층은 건강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가 유효한 요인으로 뽑혔고, 중학교를 밟은 사람들은 건강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교수 5는 건강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 여가생활 만족도가 유효했고 전문대학교로 나온 사람들은 건강과 가족 관계, 직업, 여가생활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밟은 사람들은 건강, 가족 관계, 직업, 여가생활 만족도가 유효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건 다 중상위층 요인 분석이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근로 유형입니다. 근로 유형은 저희가 3개의 카테고리밖에 없고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미취업자인데 근로 유형인 임금 근로자는 어떤 요인이 유효했냐면 사실 건강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에 따라서 갈렸고 자영업자는 건강 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 직업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 그리고 미취업자는 7개의 모든 만족도가 다 유효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분석이 끝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데이터 프레임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 대한 분석으로 보시면 해석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요인을 볼 때 중상위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유효하구나라고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고 이제 사실 모두가 회계 분석을 하셨으니까 예측을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뒤에 더 전문화된 머신러닝 기법을 알아야 되게 좋은 모델이 나올 건데 그냥 재미 삼아 궁금한 점을 긁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측 모델을 하기 위해서 다중분류 회계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한 거라 정확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독립 변수 간의 독립성 검증도 해야 되고 학습과 검증 데이터도 분리했고 여기서 층화 추출법을 사용했습니다. 독립 변수 조합에 따른 예측 모델을 구축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진 모델을 최종 선택해서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종 검증을 했고요. 예측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수식을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되게 쉽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뭐 해야 되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즉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11개를 합니다. 삶의 사다리 점수가 0점부터 11점인 아이를 모두 다 해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저한테 갖고 오라 합니다. 이 사람이 0점일 확률, 1점일 확률 쭉쭉쭉 가서 11점일 확률을 모두 다 저한테 뽑아오라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확률을 저희는 그 점수라고 예측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 모델을 구성했고 저희가 앞에서 독립성 검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상 쓸 수 있는 독립 변수의 쌍은 저것밖에 없습니다. 주거 환경 만족도와 교육 수준만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검증 데이터 쌍이었어요. 얘네를 갖고 학습을 시켰더니 학습 데이터를 24%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증 데이터를 했더니 또 처참하죠. 11%밖에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많이 공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가장 높은 어커런시를 가진 학습 데이터를 가장 많이 맞춘 모델을 갖고 오면 이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30%나 맞출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검증 데이터 12%밖에 맞추지 못해요. 이건 과적합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최대 학습률을 갖고 왔지만 그래서 예측 모델 지금 한 개를 말씀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뒤에 저희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최적화 문제를 푼 게 아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열심히 했던 독립성 검증을 무시하고 돌린 결과이기 때문에 과적한 문제가 발생해 누구나 보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독립적인 컬럼의 개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고작 두 쌍을 갖고 0점부터 11점까지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커런시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이제 삶의 만족도, 즉 삶의 사다리 점수를 예측하는 요인 분석하는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결론이 있기는 한데 참고 결론은 저희 종합화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석가의 시각으로 한 줄로 다 요약해 놓은 거고 뒤로 넘겨주시면 참고 문헌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연속형 변수가 y값이 아니라서 굉장히 분석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열심히 공부하고 방법을 구상해 본 결과 이게 그래도 해석의 여지가 제 오해가 없겠다 해서 선택한 방법이라 미흡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불로소득과 부채가 총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앞부분 설명을 맡은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함께 코드 작성 및 PPT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각자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업무는 이렇게 이름 밑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연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이제 금융부채 문제와 소득 양극화가 이슈가 좀 되고 심심찮게 보이고 있는데요. 받은 데이터 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수를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가구별 총생활비를 이제 부채, 불로소득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조사하여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단체에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준비입니다. 준비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 형식을 확인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치 확인 및 정제입니다. 불러온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는지 그래프 및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이상치가 있을 경우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신뢰 구간 확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필수사항은 아닌데요. 조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결과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추가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집단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로 가정을 했고 표본은 데이터 엑셀 파일에 있는 7,865가구가 대상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정규성 및 상관관계 확인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이 이제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고 삼전도 행렬 및 히트맵으로 이제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성분 분석입니다. 주성분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 정교화를 진행하고 이후에 이제 PCA 분석을 진행하여서 해석력이 약한 변수를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중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배웠던 그 getDF 함수를 응용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전부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요. 비교 및 분석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 도출 및 시각화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확인할 것은 이제 변수 선정입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총 15개의 변수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총 생활비를 종속 변수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됐고요. 독립 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로소득이랑 부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또한 모든 변수들을 단위 이제 10,000원으로 통일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수 선정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선정한 이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같은 것도 이제 불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의문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연구 주제랑 이제 상관없는 변수도 포함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보시는 이제 먼저 불로소득에 대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제 불로소득의 범주로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금 속성으로 간주를 하고 재난지원금은 복지제도의 혜택으로 간주해서 이번 조사 대상에 같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은님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을 설명하게 된 김재현입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5개의 변수 그리고 7,865개의 행을 갖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형식을 확인하고 결측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형식을 확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중에 분산 분석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분산 분석은 카테고리 타입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데이터 타입 확인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카테고리 타입은 없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결측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택 관련 부채액의 결직치가 1,079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부채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치값을 0으로 대체하여서 결직치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컬럼별로 0값과 0값이 아닌 수를 확인을 해 보였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만약에 데이터에서 0값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유효한 데이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각 컬럼별로 모두 유효한 데이터가 1,000개 이상으로 저희는 따로 데이터를 드랍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통계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초 통계량을 통해서 평균치에 비해 맥스 값이 이상치로 판단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값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변수의 평균이 중앙값보다 또 크기 때문에 상당수의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저희가 나중에 이상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결과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치기를 확인하고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상치라는 당연히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큰 값을 나타내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상치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 변수의 최대값으로 인해 그 도수 분포표가 모두 상당히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특정 값에 특히 1분위수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소득 분위는 10개 분위로 나뉘는데 저희는 15개 구간으로 나뉘었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정석적으로 10개 구간으로 나눴으면 조금 더 가시성이 돋보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남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한 번 더. 레그 플롯으로 종속 변수인 총생활비의 최대값을 확인해 봤는데요. 각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종속 변수의 값 중 유난히 튀는 값 하나 때문에 다른 종속 변수 값들이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래서 이상치를 정제하기 위해서 박스 플롯을 사용해 각 수치를 확인해서 얼마만큼 정제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다시피 각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 특정 구간에 값이 많이 치우쳐져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속 변수는 한 건의 비정상적인 수치를 제거하고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독립 변수들에도 이상치가 발견된 만큼 이거를 저희가 주관으로 판단해서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총 6건의 데이터는 제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과 다르게 종속 변수의 이상치 제거를 확인하니까 훨씬 보기 깔끔하게 훨씬 더 가시성이 돋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가장 크게 총생활비에 관련된 이상치를 제거하니까 아까 전에 비해 훨씬 더 가시성이 돋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상치 제거 후에 확인해 본 결과 절반 이상의 가구가 월 239만 원의 총생활비 이하에 분포되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 구간을 확인하는 거에서 또 다른 목표로는 저희가 신뢰 구간을 구함으로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집단의 평균값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서 여기에
A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모두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입니다. 다음은 산점도 행렬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산점도 행렬을 통해서 대략적인 양과 음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변수가 많아서 알아보기는 힘들었지만 대략적인 양음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독립변수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변수들과는 다르게 반비례 관계, 즉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추세선도 마이너스로 나타내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주택 관련 부채액,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즉 이 세 개의 독립 변수 간에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도와 첨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외도와 첨도를 확인하는 이유는 우선 외도는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는 평균에 대한 최빈값이 치우쳐진 정도를 나타내고 첨도는 이상치를 예측, 즉 클수록 이상치가 많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려면 외도와 첨도 모두 0에 가깝게 나타내야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딱히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다 보니까 외도와 첨도로는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상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관 분석을 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유의 확률, 즉 p-value 값이 0.05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결과가 다 true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관 분석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 대출, 주택 관련 부채, 그리고 주거 관련 부채이자 변수들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부분은 이 붉은색 박스 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0.74, 0.93 이런 식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영향이 높은 변수들을 제외 후 다시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시각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변수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택 관련 부채액 그리고 주거 관련 부채 이자를 제외한 결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개선이 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을 하기 전 저희는 정규화, 즉 스케일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주성분 분석 전에 스케일링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각 변수들 간의 단위를 동일한 값으로 변경하여 단순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춤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어느 정도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스케일링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케일링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후 PCA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임대료 연간 소득, 주택 관련 부채액, 주거 관련 부채 이자가 설명력이 낮은 밀크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서 확인했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던 주택 관련 부채액, 주거 관련 부채 이자 이 두 가지 변수를 제외하는 회계 분석 그리고 설명력이 낮은 이 세 가지 변수를 모두 제외한 후 회계 분석을 진행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계 분석 실시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결과로 이전 히트맵에서 봤던
상관성이 높았던 두 독립 변수를 제거한 후 진행한 결과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F값은 422.2, 그리고 유의 확률은 0.05 이하, 설명력은 39.2%로 어느 정도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나타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두빈 왓슨 값 또한 이에 근사한 값을 보여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모든 변수들의 VIF 값 또한 10 이하로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PCA 검사에서 설명력이 약한 세 가지 변수들을 제외한 후 회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또한 F값은 448, 그리고 P-밸류 또한 0.05 이하로 설명력 또한 38.6%로 50%에 근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두빈 왓슨 값 또한 2의 근사값을 보여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VIF 값 또한 10 이하로 다중 공선성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중 선형 회계 분석을 실행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변수라는 게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무조건 결과에 따라서 빼고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세 가지의 위크 변수가 나왔으니까 이를 가지고 여러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8가지 경우의 수를 만든 것 중에서 위크 변수로 나온 3개의 독립 변수를 처리하지 않고 포함한 그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이전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유의 확률 또한 39.7%로 이전보다 훨씬 높았고, 그리고 F값도 문제가 없었으며, 두빈 왓슨 또한 1.88로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케이스 1, 즉 모든 독립 변수를 처리하지 않고 포함한 상태로 가져오는 결과값을 가지고 모델을 해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값, P값, 설명력, 그리고 두빈 왓슨 값입니다. 이들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생활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을 확보하였고, 이에 대해서 집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총생활비와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되는 만큼 이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일수록 소득이 적을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또한 낮은 수치를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세금 환급금.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금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낸 거에서 돌려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저희가 한 가지 케이스로 가정을 했습니다. 소비가 많은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금을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입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했지만 코로나19 시기 생계 안정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지원금으로 지급된 만큼, 이게 지급액이 많은 가구일수록 총생활비가 증가한 만큼 수급자들의 혜택에 따라 소비량의 상승을 예측하였고, 이는 정확한 수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대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됐던 영끌족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경우는 웬만해서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금 환급금처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해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력과 수입의 크기를 많이 나타내는 가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파악한 모델의 어느 정도
정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푸른색은 예측값, 그리고 핑크색이 저희가 생성한 모델의 값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론과 결과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들어서 잔차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선형성 확인인데요. 잔차의 추세선이 점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처음과 끝부분에 과적합이 나타나는데 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값, 특히 1분위수 거기에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처음과 끝부분에는 이 추세선과 많이 맞지 않는 과적합이 나타났는데 이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좀 쉽지 않았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정규성 확인을 위해 QQ 플롯을 그려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끝부분과 앞부분 모두 특정 값에 치우친 데이터 때문에 물론 과적합이 발생은 했지만 이 중간 부분은 나름 추세선과 상당히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저희가 내린 결론 그리고 저희가 얻은 결과물 모두 나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이란 걸 주제로 선정을 하였고,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결 그리고 투명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9장으로 딱 구성했습니다. 다음,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목표, 연구 내용, 연구 설계, 개설 방안. 다음,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자 현황의 복잡성,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다양하게 구분되는 납입 상태와 미납 요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유는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접근의 필요성, 통합 정보를 제공이 부족하여 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구의 목적, 다양한 정보를 저는 통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현재 상황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구축하는 게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연구 범위, 직전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등의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입 상태와 미납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외 사유, 납부 예외 사유와 그에 따른 예외 기간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가설 설정을 했을 때 연금 제도의 현재 상황과 개선 필요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가설. 수집된 자료는 국민연금의 현황을 반영하며 분석인 기반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변수 분석 및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엑셀 파일로 하였는데, 두 가지 엑셀 파일로 하였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직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오직 국민연금만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데이터 및 시각화를 하였을 때 0이 압도적으로 총 8개 구성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부 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프리랜서, 임의가입자 등 오직 1로만 되었을 때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 아시다시피 미래적으로 다들 고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개설 방안으로는 통합정보를 제공을 강화,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성을 높이는 걸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납 유형과 예외 사유를 분석하여 특정 타겟에 맞는 납입 유도 정책을 수립. 이 뜻은 요즘에 쉽게 말해서 프리랜서 중에서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이런 프리랜서들에게는 추적을 하더라도 특정 타겟에 맞는 납입 유도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실직, 휴직 등의 납부 예외 사유를 분석해서 예외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정책 결정자, 연구자, 일반 시민 등과 협력을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제도의 현황과 이수를 공개하면 굉장히 분석하면서 복잡성을 느끼지만 계속 통합적으로 투명하게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국민연금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복잡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투명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제도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작아요.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오늘 날씨라며, 하지만 이런 날씨가 오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건 가구 내에서 이제 사교육비 지출을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일단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살짝 한국 하면은 이제 모두가 살짝 인적 자원의 나라니까 그만큼 또 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 요인이 뭘까? 자,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분석한 것 중에 이제 가장 놀랐던 게 지금 현재 2022년 당시 총액이 26조래요. 이게 놀라운 것은 이제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총액 자체의 시장은 커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개인당 사교육비 자체의 시장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것들은 이제 모델들은 저희 다 배웠던 뭐 linear regression 그 선형 회기도 있고, 얘네들 이제 이 알피나 라스토시비는 아직 저희가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그 변수 선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좀 더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제 R스퀘어 값을 여기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배경 하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요.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이제 계속 계층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 후에 이제 양극화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걱정한 것이, 뭐 모두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양극이 이런 점에서 교육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희는 지구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교육비 지출하는 변수의 양양에서 그게 만약에 금전적인 게 아닌 게 있다면 그 영향을 잘 컨트롤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건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 좀 특이했던 점이 이게 가구 내 소득이거든요. 가구당. 근데 300만 원 미만이나 뭐 700만 원이나, 물론 이건 비율값이지만 결국 그 가구들이 결국 총 소득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소득별로. 물론 지니 지수나 이런 것도 보면, 사실 근데 지니 지수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식사나 필품 사는데 사용하는 지수들이 있잖아요, 경주에서. 그런 것들은 보통 소득이 올라가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사교육비 비중에서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선행 연구들을 먼저 찾아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사용한 변수들은 이제 뭐 부모님들의 학력, 이제 직업 유형이나 상태, 저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좀 더 이제 부유한 가정이거나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부모님들은 사교육비 지출이 많지 않을까, 이런 것을 했고, 당연하지만 그런 결과들을 얻으셨어요.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R스퀘어 값이나 뭐 이런 설명 값들이 좀 낮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잘하면은 다른 설명 변수 자체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설들을 좀 세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선 선행 연구들과 같이 교육 수준과 직업 형태, 근로 형태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화 시켜서 살짝 두 번째 가설은 주거 환경과 이제 생활 만족도나 이런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태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좀 색다른 것을 좀 추가해 보려고 정부 지출에 대한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변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이제 자료에서 당연히 이제 0세에서 17세 이하 자녀들만 있는 경우를 특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사용한 그 가설마다 사용한 변수들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혹시 만약에 어떤 변수들이 사용했는지 궁금하시면 마지막에 깃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1에서는 이제 저희가 했던 다항 회귀 분석을 했고, 2에서는 다항 회귀 분석과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용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변수 선택 기법을 좀 사용해 봤어요. 가설 3번에서 그 복지 정책에서는 이게 전부 명목형 변수이다 보니까 이런 선형 분석보다는 이제 아노바 테스트나 박스 플러스로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중속 변수는 사교육비고, 가처분 소득과 직업 만족도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누고, 이제 주된 경제 활동 참여 상태로 이제 비임금 종사자, 임시 근로자, 종신 근로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균값을 좀 확인해 봤는데, 이제 고졸 이하인 경우 대졸 이상보다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는 것을 확인해 봤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처리 과정에서 그 종신 근로자인 경우와 이런 다른 것들이 같이 이제 매칭이 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누락이 돼서 이제 임시 근로자와 그 비임금 근로자만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관계 사이에서도 이제 그래도 근로자인 집안 가구주거 형태가 임시라도 근로자인 경우가 좀 더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만족도는 높을수록 이제 좀 높을수록이라기보다 높은 형태가 가장 좀 평균값이 높았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확인해 봐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항 회귀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SQ 값은 0.3이 나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F-statistic value가 0.05보다 작고, 이제 각 변수들의 T-statistic value가 P-value가 0.05보다 작은 그 직업만족도 만족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작아서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 종속 변수를 충분히 설명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식인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employee type이 1, 그러니까 임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 한 명당 이제 0.4445만 원만큼 이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측값과 이제 실제 값의 이제 예측 이제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같은 비슷한 성형 관계를 찾아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 환경 및 생활 만족도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끼친다 확인해봤고, 비슷하게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주택에 사냐 아파트에 사냐 아니면 복지 주거시설에 사느냐, 그리고 이제 만족도는 세 단계로 나눴고, 이제 여기 많은 뉴머릭 그 연속형 변수들을 사용했습니다. 비슷한 식으로 이제 각
스트래티파이마다 클래스마다 이제 그 평균값을 확인해봤고 다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많이 컸던 게 주거 만족도가 보통인 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사교육비 사용하는 양이. 그리고 가족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사교육비 사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지는 이제 추후에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다중회귀 분석을 앞서 실시했듯이 똑같이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변수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R 스퀘어 값이랑 어저스티드,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 R 스퀘어 값이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0.2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예측 모델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변수 선택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RFE 방식을 사용했고, 그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이라는 말에서 이제 이해가 되다시피 Backward Elimination 기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모든 변수들을 사용해서 앞에 그 다중회귀 분석처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R-스퀘어 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R-스퀘어 값이 그 변수를 제거했을 때 더 높아지고 아니면은 다른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변수를 없앱니다. 그런 식으로 변수를 선택하는 머신러닝 기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남은 녀석들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제 식비랑 가처분 소득, 그리고 만족도가, 삶의 주거 만족도가 낮은 사람, 그리고 가족 만족도가 높은 사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물론 스케일러 플롯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핏하게 맞는 걸 봐서 어떻게 보면 과적합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추세 자체를 찾았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 밸리드한 식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라스터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는 그 교차 검증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원래는 보통 그 연속형 변수들로 이루어진 식들을 하는 게 좋은 게 이제 여기서는 알파라는 값을 기본적으로 정규화 레귤레이제이션에 활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 알파는 이 식 자체가 저희가 모든 그 선형회귀 식이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값을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얻어내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a가 문제는 어떨 때는 과대에 적합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분석 자체를 이렇게 distortion, 그러니까 왜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값이 마이너스 알파 x라는 값으로 이제 그 값들을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건데 수리적인 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아쉽게도 R-스퀘어 값이 많이 내려가요. 왜냐면 저희가 명목형 변수도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수 손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았던 거는 이제 교양 오락기, 그리고 집값, 가처분 소득들이 주요 변수로서 남았고 이것도 상대적으로 꽤 괜찮은 프레딕션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PCA 분석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아쉬웠던 점은 PCA 분석은 아무래도 변수를 제거하려는 경향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R-스퀘어 값이 높은 것을 굉장히 선호하니까. 그래서 그 분석 기법 자체에서. 그래서 0.55라는 좀 놀라운 결과를 얻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어저스티드 값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RFA 방식이 여기서는 가장 좀 뛰어났다고 생각했고 PC 방식에서는 식은 좀 이런 방식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가설 3, 마지막 가설로서는 이제 저희가 복지 정책에 대한 이제 정부 지출에 대해서 인식들을
지출들이 어떻게 이제 사교육비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일단 카테고리별로는 이제 소득 분배 인식이나 빈곤원의 인식이나 정부 지출 전반적인 이제 생활 보조 환경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1부터 6까지 스케일로, 이제 1부터 5는 점점 올라갈수록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게 옳다고 하는 거고, 6은 이제 자신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확인됐던 특이점들을 이제 이 노란색 박스로 다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친환 질서에 대해 정부 지출에 대해서 훨씬 좀 덜 지출해야지 좀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이 많이 지출해달라 하는 사람들이 좀 사교육비가 좀 적었어요. 그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 교육에 좀 지출을 많이 해달라, 지출을 줄여달라 하는 사람들이 사교육비가 지출이 많았어요. 아마도 이런 거는 전부, 그러니까 해석들은, 여기서 나오는 해석들은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해석 자체를 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이상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소개해봤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자녀의 이제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지출을 덜 많이 줄여라 라는 사람들이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달라 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좀 사교육비 지출에서 좀 다른 경향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좀 떨어지죠. 그리고 실업자에게 이제 실업 지원금을 좀 주라 하는 사람들은 매우 반대한다가 사교육비 지출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이 더 있었고,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그 자기 규율의 부족이 이제 빈곤의 원인이다 라고 설명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사교육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제 생각인데, 음주나 도박을 많이 하시는 부유계층 중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시지 않나 뭐 이런 좀 재밌는 생각들이 좀 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박스 플롯들로 이렇게 확인해 봤고, 그래서 이것 중에서 아노바로 이제 각 이제 평균값들이 얼만큼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확인해 봤는데, 그 저희가 개인적인 책임감, 그 음주 도박들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했던 그 이상치에 있었던 카테고리 있었잖아요. 그 친구 빼고는 전부 이제 기준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가설 3은 별 유의미한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서서는 이제 뭐 교양 오락비라든지 아무래도 전부 다 교육 수준이 오히려 좀 낮은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고, 아니면은 그 근로 형태나 이런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확실히 소득이 높은 게 사교육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 과연 그 변수들 간의 관계 자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좋았던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